환율연구소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연구소가 방송을 PPT 형식으로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렸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 일반 동영상처럼 다른 방송 3프로나 815처럼 일반 동영상을 가지고 또 저하고 또 제가 아끼는 예제자하고 이제 방송을 대화 형식으로 풀어나갈 건데, 첫 시간이 이제 지난해 하고 지금하고 뭐가 다른데, 주가는 2021년 상반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았죠. 근데 금년에 들어와 가지고 왜 이렇게 주가가 빠지냐, 정권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하고 현실은 어떻게 다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할 건데, 그 이전에 몇 가지 이제 내용 중에 이제 통계 관련 얘기를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통계를 확인하고 저 애제자하고 같이 방송하는 것을 들으시면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어떤 것이 이제 현실과 정권 전문가들의 주장이 이제 차이가 많냐? 크게 보면 한 네 가지 정도 될 것 같아요. 우선은 양적 완화 정책 때문에 주가 상승했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 이구동성으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올해 들어와 가지고는 양적 긴축 때문에 주가가 하락했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금리를 가지고 또 인상을 하니까 주가가 빠진다. 또 지난해에는 금리가 낮아가지고 주가가 상승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이제 그런 어떤 실제 통계를 가지고 실제 이제 어떻는지 비교를 해보자. 그리고 이제 기업들이 주로 조달하는 금리는 회사채 금리잖아요. 대부분 국채 금리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기업들은 회사채 금리를 가지고 경영을 하니까 실제 기업들이 이용하는 그 금리를 가지고 한번 보자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얘기하는 부분들이 환율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환율이 올라가니까 주가가 빠진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과연 이제 그러느냐, 통계는 어떻느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주가 수익률을 가지고 주가가 거품이다 아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주가 수익률을 가지고 또 한번 지금하고 2020년 4월부터 연말까지 하고 비교를 해보면, 과연 이제 정권 전문가들이나 경제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들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 좀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것 같아 가지고, 본격적으로 대화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통계 정도는 좀 확인하고 이제 다음 이제 일반 동영상으로 찍는 것을 들으시면 이해가 빠를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선 통계부터 이제 살펴보면, 코스피 지수는 2020년 2, 4분기죠. 그러니까 4월부터 한 6월까지인데, 그때 이제 코스피 지수가 한때 1500이 붕괴되기도 했죠. 근데 6월에는, 그러니까 6월 말입니다, 또 2100까지 거의 원상 회복을 했어요. 물론 이제 2019년 말보다는 그래도 좀 많이 빠진 상태지만은, 그러나 이제 크게 회복을 했죠. 그리고 이제 2021년 4, 4분기, 그러니까 12월 말에는 2977 정도 됐습니다. 12월 말 종가 기준입니다. 근데 금년 5월에는 2500에서 2400인데, 7월 들어가 가지고는 얼마까지 빠졌나 하면 거의 2300이 일시적으로 깨지기도 했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 뭐가 지금 문제가 생겼나라는 거죠. 돈은 아니다. 그 정권 전문가들이나 경제 전문가들은 양적 완화 정책이나 양적 긴축에서 원인을 찾는 사람 대부분이잖아요. 아니면 환율 정도를 가지고 얘기하죠.
근데 현금 통화는 중앙은행이 공급하는 게 주로 현금 통화죠. 총통화는 이제 현금 통화를 포함해 가지고 시중은행 등이 창출한 통화까지 포함한 개념이죠. 그런데 중앙은행이 공급한 통화는 2020년 2, 4분기 말이니까 6월 말이죠. 121조밖에 안 됐어요. 근데 2021년 말에는 156조니까 겨우 30조 정도, 35조 원 늘었네요. 그리고 2025년에는 166조 원이니까 뭐 1년 약 한 5개월 동안에 겨우 한 45조 정도 늘었죠. 근데 뭐 시가총액은 2022년 올 말에는 약 한 1300조 원밖에 안 됐거든요. 1363조 원. 근데 지난해 12월 말, 그러니까 2021년 말에는 1981조 원. 그 다음에 2022년 말에는 2114조 원이죠. 근데 주가는 좀 많이 빠졌는데 또 시가총액은 또 많아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 뭐 LG화학 같은 데가 이제 분사를 했죠. LG에너지 솔루션을 분사를 시키면서 시가총액 3위 내지는 2위까지 올라와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뭐 물적 분할 때문에, 그러니까 주식 수가 늘어난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시가총액이 이제 늘었는데, 어떤 뭐 정권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하고는 많이 틀린다는 거예요. 실제하고는. 그래서 현금 통화는 겨우 46조 원 늘었고, 근데 주가는 뭐 그래도 3,400선까지 한때 갔으니까 그 현금 통화가 지금보다 작을 때도, 그러니까 지난해 6월 7월경에 이제 3,400까지 갔으니까 그때보다도 겨우 주가는 그렇지, 현금 통화는 40조 안팎 늘었는데 주가 지수는 거의 뭐 1,500선에서 그러니까 3,400까지 왔으니까 1,900 정도 올랐죠. 엄청 100% 가까이 올란 거죠. 저점 대비로 보면. 그러니까 이게 통화 때문이라고는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통화는 겨우 45조 늘었다. 근데 총 통화를 가지고 얘기하면, 그 중앙은행이 공급하는 통화 말고요. 총 통화를 가지고 얘기하면 한 650조 원 정도 늘었으니까 그것도 주가 시가총액 늘은 것만큼은 안 돼요. 그러니까 돈 때문에 뭐 늘었다는 얘기는 또 총 통화가 그 주식 시장으로 오는 것만 아니잖아요. 부동산 시장으로도 가고 가상자산 시장으로도 가고 채권 시장으로도 가고 외환 시장으로도 가고 하기 때문에 뭐 총 통화가 증가하긴 했지만 그것 때문에 주가가 뭐 올랐다라는 얘기도 안 되고, 더군다나 현금 통화로 가지고 얘기하면 전혀 말이 안 되는 어불성설이죠. 말 자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다수는 현금 통화,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공급하는 통화 때문에 뭐 주가가 상승도 했지만 하락도 한다. 근데 최근래에 현금 통화 한국 통계이기는 하지만 더 늘었어요. 근데 금리를 가지고 그러면 얘기할 수 있느냐? 라고 보면 그 BBB 등급하고 A 등급을 보면 A 등급이 2020년 2분기니까 그러니까 4, 5, 6월이죠. 그 한창 주가가 나쁠 때 2.18% 됐어요. A 등급이. 근데 지금 3.87%니까 한 1.6%, 1.7% 정도 올랐네요. 그리고 BBB 등급, 트리플 B 등급은 2020년 2분기죠. 8.44%에서 지금 9.72%니까 뭐 더 상승폭이 낮네요. A 등급보다. 겨우 뭐 1.3%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금리 때문이라는 주장도 설득력이 별로 없다라는 얘기죠. 금리 1.3% 정도 올랐다고 해가지고 A 등급이 그래도 뭐 우량기업이고 자본금 규모도 크고 시가총액도 상당히 다 크지요. 이런 것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엄청 내렸다는 거죠. 그리고 BBB 등급은 뭐 8%대에서 9.72%, 8% 중반에서 9.72%.
그 겨우 1.3% 올랐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빠졌다? 이것도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권 전문가들이나 경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양적 완화 정책 때문에 주가가 오르고 양쪽 긴축 때문에 주가가 내렸다는 이 논리가 최소한 한국 시장하고는 전혀 안 맞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환율 수준도 마찬가지죠. 2020년 2분기니까 4, 5, 6월이죠. 그때 이제 가장 좀 안 좋을 때인데 그때 환율이 1220원이에요. 근데 그 이후로 환율이 조금씩 내려가지고 2021년 초에는 1000원 안팎이었죠. 그때 이제 뭐 환율이 내려가지고 뭐 주가가 올라갔다라는 얘기를 뭐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오히려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와가지고 뭐 그 뭐 주가를 올렸다라는 얘기 오히려 옳지 않을까요? 그러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왜 들어왔나? 주가가 너무 내리가 있으니까 좀 들어왔고 또 주가가 어느 정도 오르니까 2020년 4분기부터는 또 팔기 시작했거든요. 그래 거품이라는 거죠. 그래서 PR로 보면 그때 뭐 2020년 말에는 29배 정도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10배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 통화는 별 차이도 없는데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가지고 기업이익은 별로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주가 수익률이 높은 거죠. 주가가 올랐고 근데 지금은 기업이익은 뭐 괜찮는데 또 뭐 주가는 많이 빠졌고 총통화는 더 증가했는데 또 주가는 빠지고 그러니까 정권 전문가들 얘기하고는 안 맞다. 뭐 어느 쪽을 얘기해도 주가 수익률도 뭐 저평가됐다고 하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저평가라는 이 말 자체도 그 어떤 기업은 우량기업 주식 중에 주가 수익률 5배 이하도 적지 않거든요. 그런데 또 막 100배, 70배 되는 그런 주식도 많아요. 장인 테마주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너무 왜곡돼가 있다는 표현이 맞겠죠. 뭐 좋게 표현하면 양극하지만은 뭐 나쁘게 표현하면 왜곡시켰다 정권 전문가들이. 근데 그 왜곡 상태가 정상화되고 있는 과정인데 문제는 이런 정권 전문가들이 주식시장을 왜곡하는 그런 행태 때문에 정말 가치도 있고 실적도 수반되는 주가는 못 오르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가지고 얘기하면 너무 많이 빠졌다는 거죠. 그런데 영업 실적도 나지 않는 배터리 관련주나 2차전지가 뭐 결국 배터리 관련주인데 그 다음에 뭐 다른 테마주들 막 100배 뭐 80배 이런 주식 많죠. 그러니까 이제 올라가야 될 주식은 못 오르고 올라가서는 안 되는 주식이 오르니까 이제 그런 주식이 빠지면서 돈이 묶여버리는 거죠. 돈이 묶여버리니까 우량 주식에 갈고 싶어도 갈 돈이 없는 거죠. 손해보고 팔할 수는 없으니까. 또 삼성전자 같은 건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또 돈이 안 도니까 뭐 투자하기 힘들고. 그래서 이제 정권 전문가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뭐 앞 시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정권 전문가들이 오히려 주가 하락을 주도하는 집단 아니냐. 뭐 가치주 중심으로 밀어 올리면 빠질 때도 작게 빠지고요. 또 오를 때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데 그리고 정시 기반도 좀 탄탄해지고 근데 테마주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올라가야 될 주가는 못 오르고 올라가면 큰일 나는 주가는 올라가지고 이제 기업 실적, 영업 실적이 수반되지 않으니까 폭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권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그 주가 상승 때 내지는 하락 원리와 실제 통계는 안 맞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소득교육 접근이라고 넣었는데 이게 유일하게 맞아떨어져요. 앞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소득교육 조건은 뭐냐 하면 수출 금액 단가 또 수입 단가 그 다음에 수출 물량 또는 수입 물량 이 모든 것을 이제 종합해 가지고 산출된 교육 조건이거든요. 그거를 보면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2020년 2, 4분기에는 교육 조건이 96.8이니까 100 이하잖아요. 손해보고 장사한 거죠. 100이라야 뭐 균형인데 뭐 기업별로 보면 아니겠죠. 그러나 뭐 전체적으로 보면 그 2020년 2분기를 보면 96.8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다 손해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출도 손해보고 팔고, 왜냐면 거래처를 유지하려고 하면 손해보고 팔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환율이 조금 좋으면 조금 단가 인하 해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2021년 4분기에는 교육 조건이 좋아졌잖아요. 111억. 그러니까 주가 올랐다는 논리가 펴지는 거예요. 이거는요. 근데 2022년 5월에 주가가 많이 빠졌잖아요. 물론 이게 무역이라 하는 것이 3개월 전에 내고를 하기 때문에 되게, 그러니까 이제 이미 뭐 2022년 5월이면 1, 2월 달에 이제 내고한 것이 아주 안 좋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5월 달에 와가지고 2020년 2분기하고 별 차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주가도 조금 높은 상태죠. 뭐 2300까지 내려왔으니까. 그러니까 2020년 6월이 2100이니까 한 200 차이 나죠. 10%. 그러니까 교육 조건이 그 정도 차이 나는 거예요. 5% 정도. 그러니까 교육 조건 중에서도 소득 교육 조건입니다. 상품 교육 조건은 이거하고 또 안 맞아요. 왜냐하면 수출 수입을 다 감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 기업이 원자재를 수입해 가지고 가공한 다음에 수출하니까 수입과 수출 동시에 다 반영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소득교육 조건으로 보면 설명이 되는데, 통화량을 가지고 설명을 해도 안 되고 금리를 가지고 설명을 해도 설명이 안 되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거죠. 정권 전문가 주장이. 환율로 가지고 얘기해도 안 된다라는 거죠. 환율은 별 차이 안 나요. 또 일본 같은 경우에는 환율이 좋으니까 지난해 사상 최대 이익을 냈거든요. 그러면 환율로 가지고 얘기하면 일본도 한국도 수출 주도형 산업 구조라는 거죠. 혹자는 일본이 외국에 많이 나가가지고 그 해외 진출 기업이 많아가지고 환율 효과 없다 하는데 그 현실과 달라요. 왜냐하면 결산을 하는 것은 일본 돈으로 결산을 하기 때문에 환율에서 반영되게 돼 있어요. 수출 수입에서는 그게 안 돼도 결산은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것이 분기 결산을 하든 반기 결산을 하든 연말 결산을 하든, 그러니까 환율이 반영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무역에서 외국에 많이 나가서 있으니까 현지에서 그 생산 활동하고 거기서 판매 활동을 하기 때문에 환율과 수출 물량 가격가 별로 크지 않다는 얘기는, 물론 이제 거기서 외국에 나간 목적이 있잖아요. 더 큰 이익을 얻기 위해서 뭐 동남아에 나갔다는 거죠. 그런 것도 이익이 되지만은 또 환율 효과도 있다라는 거죠. 본지정 거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조금은 이제 뭐 어느 정도 10% 정도는 일본은 이제는 무역과 환율의 관계가 작다라는 건 10% 정도 맞는 말이에요. 한 8, 90%는 틀린 얘기예요. 왜냐하면 일본은 또 해외 자산이 많잖아요. 결국 기업은 뭐 무역을 해가 돈을 벌든 해외 자산 운영을 해가 돈을 벌든, 돈을 벌면 뭐 종업원도 채용할 수 있고 할 수 있잖아요. 또 원자재 투자도 가능하고, 또 원자재 살 때 사가지고 비싸게 팔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기업이라는 것이 뭐 부수도 그렇잖아요. 자금부가 있고, 뭐 자금부가 잘하면 뭐 기업 그 무역에서 문제 생긴 것을 자금부에서 만회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일본에 관계없다라는 이런 주장은 10%밖에 설득력이 없다. 나머지 90%는 틀린 얘기다. 한국을 보면 그래서 정권 전문가들의 주장과 그 통계는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다. 굳이 설득력 있는 자료를 하나 찾아보니까 소득교육 조건밖에 없더라 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 주제를 다룬 이 얘기는 아마 며칠 있다가 이제 올라올
뭐 일반 동영상 자료에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좀 먼저 이 통계를 가지고 한 다음에 들으면 좀 더 와닿지 않을까 라는 뜻에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